반갑습니다. 7장 라고 적혀 있는데 뭐 어쨌든 구조적 가족 치료 오늘 할게요. 오프닝 음악을 한번 넣어봤어요. 심심해서 저작권 없는 걸로.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 원래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어 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귀찮아서 좀 늦게 찍었어요. 끝에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죠? 꼭 진도가 진도가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사티어 하고 보통 마누친 이 두 영역이 아마 가족 치료 영역 교과서나 뭐 시험에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해요. 대부분 뭐 사티어 위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마누친도 뭐 그 역대 시험 문제도 꽤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사티어랑 조금 비교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뭐 둘이 뭐가 다르고 뭐가 공통점인지 뭐 그런 이야기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사티어 거랑 같이 해서 아마 제가 사티어 거는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많이 했죠 그때. 조금씩 비교하면서 사티어 거 저번에 했던 거 따로 사티어랑 조금 비교하면서 좀 할게요. 틀고 나서 해야 되겠다. 자, 사티어부터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티어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나? 사티어는 개인에 좀 초점을 많이 두죠. 특히 개인이 뭘 초점을 많이 둔다고 했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언어 패턴, 대화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기억 나겠지? 그러니까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사티어는 대화, 언어 패턴 유형이 너무 진하네? 사티어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대화 패턴이 어떤 역기능 같은 걸 만든다고 했죠. 가족에. 사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역기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식의 대화? 기억나나? 여러분 대화? 사티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그때 막 유형도 나누고 막 그랬잖아. 자아 존중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의사소통 방식.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었지? 그때 보면 어떤 규칙 같은 거 일종의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명령 어떤 억압 이런 형태의 대화 패턴을 해서 우리가 막 대화를 쓴다면 우리 머스트지 머스트 해야만 한다 꼭 이거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자유를 줌으로써 물론 이게 너무 멀어지면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죠. 뭐 우리 무슨 뭐냐 3만형인가 뭐 그런 형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자유를 줌으로써 가족 대화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는 게 사티어의 목적이었다면 기억을 해봐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사티어 내용을 만화책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구조, 다시 말하면 가족 체계에 더 관심이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구조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개인의 변화는 좀 어렵다
라고 많이 봐요. 그쵸? 왜 체계이론, 여러분 혹시 인행사 체계이론을 기억이 나나? 체계이론? 체계이론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집단은 개인의 합보다 크다, 이런 말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개인의 합 1부터 10명 있어. 그러면 1부터 뭐 1 플러스 10 하면 뭐 합이 얼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50 얼마인가? 뭐 그렇죠? 근데 더 크다는 거야. 집단이 개인의 합보다. 왜? 왜 그럴까?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 플러스 3 해서 이게 5가 아니라 2 곱하기 3이 된다고. 그래서 6이 된다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합은 5일 수 있지만 집단은 5보다 더 큰 6, 7, 8, 9, 10이 될 수 있다는 게 체계 이론의 어떤 기본 생각이에요. 체계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라는 것을, 구조, 체계, 이런 것을 관점으로 가족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 한 개인의 어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티어가 마누친보다 뭐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조금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응용되고 활용되는 게 뭐 교과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긴 하겠지만 마누친의 가족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을 가정을 해요. 전제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 너무 시트 여기다 하니까 잘 안 보이나? 그래도 그래 할게. 좀 이렇게 해주고 낫나? 문장을 넣어서. 얘가 이게 줌보다는 이게 좀 불편해. 줌은 자, 메누친의 이 가족의 개념은, 이 사람의 가족의 개념은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2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2인 이상해야지 여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가족 구조 체계 같은 어떤 개념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잘 확인을 못했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이지 사람과 식물, 사람과 동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 중에 굉장히 많은 가족이 1인 가족, 독거 1인 가족이 많죠. 그러니까 이 관념 체계를 마누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이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가족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가족이라고 보지 않았어. 패밀리라고 안 봤다고. 우리 패밀리라는 단어 자체가 보면 이런 말이 많죠. F, father, and, M, mother, I, L, love, Y, you. 아빠와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조어가 된다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원적으로 보면 farm이죠. farm, 제가 알기로는 farm에서 농장 이런 걸로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건 또 국가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어원에 대한 그런. 어쨌든 뭐 이런 우스갯소리 단어, 이런 어원 같은 걸 보더라도 이거 처음부터 1인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 특히 도시에서는 1인 가족이 되게 많죠. 부산만 하더라도 노인 1인 가족이 거의 몇 프로더라? 제가 통계를 봤었는데 좀 까먹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30%인가? 뭐 노인은 70%였나?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렇듯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1인 가족 이런 게 없이 최소한의 인간 대 인간의 2인 이상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이 가족 구조의 기본 명제죠. 그렇다 보니 현대의 어떤 현상과 마누친의 이런 가족의 문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구리냐, 나쁘다, 안 좋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어쩌면 과반수 이상의 가족이 2인 이상의 인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미누친, 마누친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 아르헨티나 태생인데 아직 살아있나? 20년대생이면 지금 대충 한 살바토르 마누친이죠. 쳐볼게 내가. 살바도르 그치, 죽었지. 내가 이걸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할게요. 다시 수정을 해놓을게요. 이 사람, 그렇지. 2017년 10월 30일날 죽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글에 치면 이 사람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플로리다 보카러톤에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도 이렇게 좀 나와요. 미누친 언더 패밀리 트러피 인터뷰 비디오도 있고, 뭐 인트로덕션도 있고 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사람의 강연이나 내용 같은 걸 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쭉 봅시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했대. 자, 구조적 가족 치료.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여기에 굉장히 관점을 많이 두죠. 구조, 구조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있을까? 도대체 가족의 구조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 구조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라는 패밀리 스트럭처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시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 생각이에요. 일종의 보면 피드백이죠. 이렇게 와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피드백, 다시 이렇게. 어서 많이 봤죠? 예, 체계이론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계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특히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이론들, 뭐 체계이론, 뭐 생태체계이론, 교환이론, 또 뭐 있을까? 스트레스 관련 이론, 그 다음에 심볼릭 인터랙션, 그 다음 또 뭐지? 뭐 그런 일련의 이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한 10가지 정도의 이론들은 좀 알아두면 편해요. 왜냐면 다른 학문, 다른 공부, 혹은 다른 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이론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냥 구조적 가족 치료를 보더라도 되게 쉬워요. 아,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상황들은 그냥 하위 영역으로 붙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여러분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체계이론 자체를 모르면 일련의 이런 것들을 다 새롭잖아.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좀 알고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뭐 사회 체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안, 박, 상속의 움직임의 이런 기본 전제 한번 봅시다. 변화하고 있는 개방 체계다. 사회 문화적 개방 체계다. 그 다음에 재구조화를 필요한다. 이거 피드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한다. 즉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방 체계, 피드백, 그 다음에 적응. 기본적으로 생태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거 생태 체계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하자. 기억이 안 나니까. 참, 체계 이론, 시스템 티오리 쉽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여기다가 다시 오는 피드백. 너무 많이 봐서 지겹잖아. 그쵸? 근데 이러한 체계가 되는 것,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개방형 체계라고 부르고, 피드백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주로 여기서 끝나거나 인풋만 있고 프로세스가 없거나 아웃풋이 안 나오거나 하는 일련의 체계들을 우리는 폐쇄형 체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때 아마 쌤이 인행사 시간이나 다른 수업에도 말했을 건데, 폐쇄형 체계는 우리가 에너지 엔트로피 얘기했지. 에너지가 들어오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쵸? 에너지가 엔트로피로 변환되잖아. 엔트로피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 물론 우주의 체계 자체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어쨌든 엔트로피가 어떤 구조 체계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쉽게 말해서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체계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체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 왜? 항상성이 유지가 못 되니까. 호모스테이시스가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는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럼 이거를 가족이라는 틀에서 보면, 인풋만 들어와. 뭐 프로세스가 있겠지? 뭐 아웃풋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명령만 내려요. 그러면 자식은 그걸 따라 하겠지. 처음에는 따라 하다가 어떤 형태로 갈 거예요. 뭐 그게 멘탈 프로블럼이 되었든 신체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 근데 그 문제가 교정이 안 돼. 이게 없다고. 그럼 당연히 병듭니다. 예전에 들어봤던 아나키, 뭐 약 안 키우고 키우는 그런 한때 사이비 의학 같은 걸 유행했었죠. 아빠가 자식을 막 병원 안 데리고 가고 막 이상한 거 막 주워 먹이고 그래가지고 애가 막 망가졌잖아, 몸이. 결과는 뭐예요? 몸이 망가졌어요. 그죠? 병원 데리고 가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족 체계가 뒤틀린다고. 이게 폐쇄형 체계의 폐단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병원이나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얘기했잖아. 이 체계 이론과 생태학이라는 게 뭐야? 시간, t의 흐름에 항상 생태학에는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왜냐면 진화의 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개체, 여기서 개체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몰라 했던 어떤 무엇이 여기에서 생존, 진화, 성장 이렇게 하는 과정, 단계, 방법을 제시하는 게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응이라고. 다른 말은 뭐다? 서바이벌, 생존하는 과정이에요. 혹은 전략은 좀 그렇고 생존하는 과정, 단계라고 좀 봅시다. 생존 단계가 적응입니다. 이 생태체계 이론의 기본 틀이에요. 아시겠죠? 수업 옛날 다 했어. 그래서 다시 이걸 갖고 보면 체계, 피드백, 재구조와 피드백,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 기본적으로 생태체계 관점을 그대로 갖고 이 모형을 제시했던 겁니다. 뭐 역기능적 가족과 기능적 가족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런 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읽어볼까? 뭐 경직, 불분명, 폐쇄, 고착, 의존, 희생, 어려움, 비현실, 결핍, 고립. 뭐 나쁜 거 다 있죠. 여기
당연히 얘가 얘겠지. 그러면 기능적 가족은 뭘까? 융통, 명확, 개방, 변화, 자율, 분배, 적절, 가능, 현실, 풍부한 사회 관계망. 너무 쉽죠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그럼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사실 이거 틀리기가 어려워. 물론 이제 이걸 꼬겠지. 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면 아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ood, bad 이렇게 해놓고 bad 하는 거는 다 역이고 good 하면 다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체계로서의 가족. 자, 체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 어렵다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상자야. 상자로 하자.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뭘 넣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다고. 공도 넣을 수 있고, 뭐 꽃도 넣을 수 있고, 뭐든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 넣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죠? 이 상자를 기본적으로 체계라고 좀 보면 돼요. 체계. 그러면 이 상자를 이거 뭐 종이 박스로 하자. 이 종이 박스, 이 면들 6면이죠. 이 6면을 각각의 종이 박스의 경계죠. 경계면이지. 경계면이에요. 자, 그럼 체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뭘 담을 수도 있고, 기능도 하고, 활용도 가능하고, 부피도 차지하고. 철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려운데. 그래서 체계는 뭐 재현이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재현이라는 말도 동일한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어려운 개념이니까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공간과 중요한 건 기능을 함께 가지는 무엇은 다 체계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고 도구일 수도 있고 뭐든 공간을 차지하고 기능을 가지는 것은 체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체계가 아닌가요? 공간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버라는 게 있잖아. 어떤 프로그램도 서버, 하드, 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없이 그냥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공간을 차지해요. 공간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런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메인 컴퓨터 서버에 있기 때문에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체계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래서 공간과 기능을 함께 가져요. 그게 뭐든 간에. 예.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걸 재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에 존재한다고. 현재에 존재하는 무엇을 재현이라고 해요. 체계는 그래서 재현이에요. 뭐다?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기능이란 말을 꼭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도 뭔가 기능을 합니다. 현재 기능과 잠재적 기능 또 구분하자면 현재 공간을 아무 쓸데기 없는 돌조차도 던지면 맞으면 아프잖아. 그럼 무기로서 활용 잠재적인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잠재하는 기능조차도 꼭 현재 뭘 쓰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떠한 쓰레기조차도 무언가의 기능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가족을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공간과 기능을 가진 어떤 면을 갖고 있는 무엇이에요? 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런 박스 안에 공도 들어간다고 그랬고 뭐 여러가지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이걸 하위 체계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위 체계. 그러니까 하위 체계는 그 여러분이 자꾸 하위 체계 그러면 그 러시아 그 인형 뭐지? 잠깐만.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그지? 이거 뭐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꾸 체계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마트로시카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형을 뭐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가족 체계를 이야기를 하면.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A가 있고, 뭐 아버지로 할게요. 엄마도 좋아요. A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A 다시, 뭐 동생 A2 다시, 그 밑에 뭐 손자 뭐 A3 다시, 자꾸 이런 식 개념으로 본다고. 뭐 이게 틀리진 않았는데 이게 마치 유전적으로는 닮아 있죠. 당연히 유전적으로 닮아 있지만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고양이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도 하위 체계예요. 이 하위 체계가 합쳐져서 큰 체계를 이루지만 이 하위 체계가 반드시 큰 체계와 동일하거나 닮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이 하위 체계의 합은 큰 대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계 말 잘 안 쓰고 그냥 체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하위 체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위 체계 합이 이거는 맞아요. 이 하위 체계 합은 이게 되는 거 맞는데 얘와 얘가 닮아 있을 필요는 없다고. 유사할 필요는 없어요. 체계 안에 이게 X라면 X1도 있고 X2도 있겠지만, 이런 X3도 있지만 Y 시리즈도 있고 고양이, 강아지, 기역, 니은 이런 한글 체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이 얘일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을 봐요. 미국 안에 백인종도 있고요. 흑인종도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 유색인종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인종만 보더라도, 미국 인종만 보더라도. 그렇죠. 뭐 흑인, 백인이 한 대충 한 60, 70% 차지하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백인 문화 뭐 맞아요. 이거 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미국 안에 가면 그냥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안타운 가면 완전 그냥 여기 한국이에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는 아예 달라요. 여기서는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도 1년 365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기 그냥 한국이야. 가면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고, 심지어 여기 한국 돈 써도 받을걸? 어떤 데는? 난 잘 모르겠지만 한국 돈도 받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체계라는 거와 하위 체계를 여러분 조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하위 체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때로는 조부모와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대가족 우리가 체계를 생각한다면 부모와 조부모는 닮았지만 어떤 손자 중에 한 명은 아예 부모랑 아예 조부모랑 아예 형제랑 아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오래 살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그 가족 구성원이 하위 체계지만 가족과는 전혀 다른 생각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고. 자, 부부 하위 체계, 뭐 부부를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봐. 여기에 1인 가구가 없어. 기본적으로 메누친이 생각하는 가족은 그냥 최소한 2인 이상이야. 여기 1인 가족, 뭐 강아지와 함께, 고양이와 함께, 식물과 함께 사는 가족은 이 사람 생각에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지.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그죠? 있을 때 없을 때. 오. 뭐 이런 이야기. 또 재밌는 거는 이거 좀 재밌는 거는 위계 구조 확립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자주 제법 나오는데 서양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전 동안에 뭐 그걸 지지하는 가족도 있고 부모와 자식은 어떤 친구 같은 관계 아니면 동료 뭐 이런 관점에서 교육이 많이 됐고 권위, 통제, 이런 규율 이런 이야기는 서양 특히 한 지난 몇십 년, 4, 50년 정도 한 60년 이후부터 굉장히 좀 하면 안 되는 터부시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트렌드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책에서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강력한 규율, 규제를 필요하다. 물론 이걸 하는 서양 부모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서양 부모들이 이런 권위 통제를 강하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좀 아닌 부모도 되게 많거든요. 자식한테 어떤 명확한 흔히 말하는 오더를 내는 부모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화나 이런 데에 빠지지 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많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나 그 부모 교육에서 좀 보면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가 완벽하게 그런 프렌드십 같은 관계보다는 어떤 일종의 롤 모델 내지는 어쩌게 강력한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된다. 권위, authority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또 우리 동양식 사고에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서양의 권위는 조금 달라요. 그 동양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에게 자유를 주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위를 좀 이야기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권위는 자식의 어떤 모든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원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 규율을 설정하는 걸 우리가 부모의 권위라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결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이. 서양의 권위는 조금 달라요. 서양의 권위는 자식한테 기본적인 자유를 많이 허용합니다. 물론 완벽한 100% 자유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자유를 설정하고 그 설정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는 권위를 얘기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수준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네가 그 학교 이상을 못 간다면 나는 너에 대한 어떤 등록금 지원을 못하겠다. 참고로 미국 등록금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 등록금 굉장히 비싸요. 웬만한 학교 주립대가 한 2만 불? 싼 거. 진짜 2만 불 하는 게 요새 없을 거야. 2천만 원 넘죠?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 넘고 이거 진짜 싼 거예요. 보통은 4만 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 한 3천 개 정도 되는데 한 7, 80%는 거의 다 한 4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더 올랐을지도 몰라. 이 정도 좀 나가요. 4천만 원. 그러니까 학기당 2천만 원이죠. 이거 학생이 못 내요. 절대로.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가 대출 받아주거나 부모가 좀 부자면 부모가 내줘요. 예.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 알바 해가지고 뭐 등록금 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한 20년 갚아야 될걸? 뭐 이런 건 가져. 근데 뭐 보통 그래서 대출 받죠. 학생들도. 부모 대출, 학생 대출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맨날 나 아직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이야기예요. 보통 좋은 학교 뭐 아이비 리그급이나 아니면 그 주에서 뭐 탑 3로 꼽히는 학교들 미국이 한 50 몇 개 주가 있죠. 그만 대충 그만 잡아도 150개 정도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탑 100개 학교다 100개 안에 들어간 학교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 웬만한 우리나라보다 크죠. 자원도 그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그 주에 탑 3 학교가 한 50개 잡아도 뭐 이것저것 빼더라도 한 150개 정도 나오고 이것저것 쳐더라
미국에서 한 100위 정도 학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고 이 학교가 거의 대부분 4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 4만 불 곱하기 4년 하면 대충 등록금 한 1억 5천에서 2억 나오겠네. 예. 한 22, 3살쯤 되면 자기 빚만 2억이야. 여기 뭐 등록금, 책값, 뭐 기숙사비 등등등 하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합시다.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 경계가 나왔어요. 경계. 아마 민우친의 가족 치료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쌤이 뭐라고 했지? 경계가. 나 물을 먹고 와야 되겠어. 잠시만. 멈췄게. 물을 먹고 왔는데. 자, 경계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계. 민우치는 이렇게 말해요. 이걸 경계선이랍니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자기 인식. 그러니까 경계라는, 이 사람한테 경계는 뭐다? 너와 나의 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너와 내가 섞여가지고 구분이 못한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이트나 융식으로 하면 자아, 내 자아가 너의 자아와 차이를 보이는 이 근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경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 박스에 이게 경계라고. 이게 경계라고. 이 박스에 경계가 없으면 그냥 외부랑 똑같죠. 내부가 섞여버리면 똑같아요. 그쵸? 그렇듯 이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너와 나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인풋에 따라서, 투과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 이때 이게 얼마나 잘, 빨리, 혹은 잘 안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박스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 경계선이 있어.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있어. 이 경계가 명확한 사람도 있고, 명확한 체계가 있고, 경직돼 있거나 밀착돼 있거나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아주 명확해. 여기까지는 엄마선, 여기까지는 아빠선, 여기까지는 동생선, 여기까지는 뭐 내선, 이렇게 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티어랑 다르게, 사티어는 내용을 봤어요. 내용. 대화의 내용을 봤다는 거야. 근데 미누치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이 틀을 더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이런 거야. 틀이 잘못되면 내용도 꼬일 수밖에 없다. 틀 자체가 지금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아니, 통을 갖고 왔어. 이 통이 쓰레기통이야. 이 쓰레기통에다 물 담으면, 여기다 물 담으면 이 물 너 먹을 거냐는 거야. 못 먹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통에다가 뭘 담아야지 이게 좋은 게 나오지. 그런 말 하잖아. 가비지 나오시라고.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게 마누치의 생각이에요. 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계주의자니까. 체계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티어는 체계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 현상화 이런 거를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기본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그쵸? 그랬을 때 그러면 선이 너무 경계가 밀착돼 있어. 선이 너무 밀착돼 있다고. 이게 너무 밀착돼 있어가지고 좀 너무 할까? 하게 그럴까? 이렇게 선이 이렇게 너무 밀착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구분이 안 가. 한번 더 끌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런 부분 좀 가면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참 구분이 안 가죠.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나치 통화성이라는 건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엄마의 영역인지 어느 정도가 딸의 영역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 딸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데 같이 엄마 따라와. 같이 밥 먹재. 딸도 그게 전혀 이상하다 느끼지 않는 거야. 맛있는 거 먹는데 딸이 우리 엄마 데이트하러 갔어? 내가 남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는데 딸이 나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엄마 방금 근처 왔다는데 같이 먹어도 돼? 그러면 한 번은 남친구가 그러겠지. 뭐 그래 어머니 같이 먹자. 근데 이게 매번 반복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못 만나겠지. 근데 딸하고 엄마는 되게 좋아 둘이. 이런 지나친 투과성, 그러니까 정체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회에 어떤 역할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돼 그 시점에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해결 능력 부족하고. 왜? 자꾸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욕을 하니까. 즉 지나친 밀착 때문에 개인의 독립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가. 그쵸? 네. 여기 그치? 여기 보면 이제 인메시드 바운드리라고 적혀있죠. 인메시드가 그런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거. 얽혀 설켜 있는 거예요. 거물에 걸려가지고 그물에 막 물고기나 뭐 걸리면 이렇게 얽혀 있잖아. 근데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인메시드 바운드리. 그럼 이 반대가 리기드예요. 딱딱한 경직된 바운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지나친 독립, 거리감, 고립, 소속, 의사소통 안 됨. 여기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되죠. 잘 된다보다 그냥 의사소통이 너무 많죠. 여기는 투머치지. 근데 여기는 엄마, 아빠 다 따로 말 안 해. 잘.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 1, 2, 3이 서로 말 안 해. 여기도 말 잘 안 해. 뭐 말하더라도 카톡해. 엄마가 밥 차려놓고 카톡 보내. 밥 먹어라. 뭐 이런 거. 심지어 밥도 안 해. 이런 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면 난 사실 이게 더 나쁜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자란 자식은 어떤 자기 정체성은 명확하거든. 나는 부모 없이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뭐가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어쨌든 요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마누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된 경계선, 밀착된 경계선, 분명한 경계선 이렇게 놔두고 이걸 언제 봅시다. 이런 경계선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문제 유형을 그릴 수 있고 헷갈리지 말고 요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거는 분명한 경계선이에요. 요건 분명한 경계선이고
얘가 애매한 경계선인데 여기 얘가 애매한 경계선.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좀 헷갈려하지 마세요. 조금 봐도 좀 그림 좀 다르죠? 여기 애매한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엄마가 갈등이 있을 때 자녀한테 의존하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는 아빠한테 말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엄마랑 자녀가 연합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왕따 만드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 이때 그 가족이 아버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학교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학교를 못 받아들이는, 가족은 괜찮아요. 그리고 자녀와 엄마 아버지의 경계가 모호한 것, 너무 속박되어 있는 것. 그럼 선이 지금 애매한 경계에서 봐야 되나? 애매한 경계에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여기 속박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할게요. 그냥 애매한 경계선인가요? 속박되어 있는 형태들, 요런 게 기본적인 문제의 유형이지 않을까. 나노체는 한 예를 보면 그래요. 위의 내용을 좀 다시 보면 뭐 성장, 그죠? 뭐 이런 이야기 좀 읽어보시고, 그랬을 때 역기능의 발생 원인, 그러니까 정상 가족과 역기능을 왜 발생하냐, 가족 체계 영역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이게 굿한데, 행동장애라는 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동장애 왜 발생하냐고 보면 유연성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주고 받고 나가는 게 자유로워야 돼, 에너지가. 근데 유연성이 없는 이 구조 때문에 어떤 생기는 일련의 구조 결함이라는 거예요. 구조 결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뭐 그렇잖아. 갑자기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순간, 원래 가족 구조 안에서는 아버지가 했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때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융통성이 없어. 아버지가 못하면 엄마라도 하거나 형이라도 누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능이 할 수 없다. 가족이 제 기능 못하고 해체된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가족 치료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역기능 구조를 다시 기능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행동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거. 다시 말할게요. 사티어와 다르게 어떤 장애, 문제로 할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티어는 개인의 초점을 둬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대화 패턴이라든지. 근데 메누치는 아니에요. 메누치는 개인의 어떤 대화 패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통 모형 있었잖아. 쓰레기 모형 같은 거, 쓰레기통이 아니라 다른 통을 들고 가야 된다고. 다른 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통 없이 기존의 통으로만 쓰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쳐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통을 바꾸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통을 바꾸자.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시 이야기했던 재구조화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구조한다. 틀을 재구조화 시킨다.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쭉쭉쭉쭉쭉쭉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 합류한다. 왜? 가족만으로는 지들끼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게 안 되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가족을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 틀을 재구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류시키려면 당연히 얘를 먼저 수용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러한 개입을 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합류가 이게 전제 조건이 돼요. 다시 말할게. 어떤 가족이 있어. 가족이 어떤 문제를 가져. 근데 자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X 뭐 치료사가 되었든 프로그램이 되었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이 여기에 합류하고 합류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정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진단한 다음에 오케이 여기에서는 A와 B와 7이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가족을 방법을 제시하고 그 후에 원래 가족이 A라는 A라면 그렇다. 이러한 별 모양이었는데 이 별 모양을 조금 더 모난 원 모양으로 바꾼다. 그랬을 때 이 원 모양 안에서 튀어나오는 의사소통, 행동, 감정은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누친의 기본적인 가족 치료의 기본 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패턴 합류, 사정 평가, 환경 구성, 환경, 왜냐 생태 체계론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실현화, 실현화 하면 여러분들 들러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실전 기술로 했기 때문에 실현화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 경계선 만들기, 합류하기, 과제 부여, 균형 깨트리기, 재명명, 재구조화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그렇게 이미 우리 다른 수업 앞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쌤이 새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균형 깨트리기는 이런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힘을 더 준 가부장적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힘을 더 줘서 옆에 있는 치료사 개입하는 사람이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상담 중에 어떤 과제를 부여해요. 칭찬하기 몇 번 칭찬하세요, 몇 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계선 만들기. 그러니까 경계선 만들기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딱 평가하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자녀와 엄마가 밀접해 있어. 그러면 대화하다가 엄마와 자녀의 거리를 좀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어머님 좀 가만히 계시고 딸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딸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경계선 만든다는 말은 아까 말했잖아. 자아의 본질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아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의 취향은 뭐냐고. 딸이 아닌 부모님, 어머님의 생각은 뭐냐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했냐고. 딸 말고 어머님은 어떻게 해. 이렇게 명확하게 서로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번 연습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되겠죠. 쟤 말고 나는, 내 삶은, 나의 감정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쵸 여러분? 요런 방향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요렇게 진행을 보통 한다. 합류, 시험 이렇게 진행한다. 가족 오찬도 있을 수 있고. 왜? 이런 거 언제 하겠어요? 다 가족 오찬 이런 거. 아까 리기드한 경계선. 가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티아랑 좀 비슷한데 가족끼리 험담하거나 이런 데는 어떤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주는 거 하기도 하고.
뭐 요런 것들. 예. 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실전 기술을 할 때 우리 했었죠. 뭐 가족 조각 같은 거 했었잖아. 가족 조각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 막 손 들고 이런 거 있잖아. 막 대상화할 때 아버지는 머리 위에 손 있고 뭐 막내는 제일 밑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해보면서 가족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구조 틀이 만들어져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거 좀 고쳐야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보통 시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추 저희가 좀 많이 봤는데 잠시만 쭉 뭐 기본적인 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체계이론이라든지 생태체계이론을 좀 아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요번에 워크샵 하면서 여러 가지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티어랑 마누친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개인에다가 초점을 두는 반면 여기는 구조, 체계, 가족, 집단에다 좀 영향을 많이 초점을 두죠. 예, 집단에 영향을 많이 두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라는 현상학적 관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변화가 지금 여기에서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걸 통해서 이거의 변화, 이거의 발전을 통해서 미래에 행복한 긍정적 변화가 있다라고 본다면 구조를 본다는 말은 구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체계라는 건 그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무엇이에요. 그래서 체계 이론을 본다, 생태 체계 이론을 본다는 말은 시간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먼 미래까지 시간이에요. 즉 과거로부터의 지금까지의 무엇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무엇. 이거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현상학은 지금 여기는 사실 과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과거를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 과거의 어떤 특정 내용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바탕으로 얘를 바꾼다. 뭘 바꾼다? 이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이 틀에 갖고 있는 문제점, 오점, 에러를 어떠한 도구를 써서 다시 튼튼하고 강력하게 바꾸고 이것이 먼 미래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달라요. 뭐 결과는 다 이거예요. 둘 다 원하는 결과는 굿 패밀리, 좋은 가족, 건강 가족인데 얘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조로 볼 것인가, 개인으로 볼 것인가, 지금 현재로 볼 것인가, 과거로부터의 현재로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렇다고 해서 사티어가 상호작용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사티어도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보고 미누친도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근데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는 심볼릭 인터랙션, 즉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언어적 대화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의 상호작용은 구조 안에서 개인과 개인의 행동 대화의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하나가 아니에요. 즉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관점,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부위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다고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 대충 얼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을 좀 보고 쭉 올려준 내용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복습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하고 마칠게요. 안녕.